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과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과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우리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제 본 날은 8월이죠. 8월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뭐 8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관례상 9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8월 31일은 내가 이제 단과에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지구학계의 위대한 사람이 탄생한 날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지? 위대한 사람이 누구지? 내 생일이라고. 알았지? 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평가 모의고사가 있었어서 내가 뭐 내 생일 축하를 해달라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냥 지났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생각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다가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라고 생신이라고 하지 마세요. 알았지? 나이 들어 보여요. 알았지? 생일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얘들아, 선생님은 생일이었지만 여러분들의 모의고사를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간략하게만 총평을 하자면 이렇게 많이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는 그래도 좀 평이했다. 그런데 뭐 학생들에 따라서는 본인이 나는 잘 보지 못했는데 평이했다고 그러면 네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런 말을 할 때 멘트를 달릴 때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학생들마다 잘 본 학생들도 있고 잘 보지 못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잘 본 학생들 입장에서 경각심을 주는 말만 계속하면 나는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항상 이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평을 내리기가 조금은, 그런 좀 불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말이라는 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오늘 좀 색달라 보이니? 자, 선생님 원래 인성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잘 본 사람은 잘 본 사람대로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잘 보지 못한 학생들은 아직 우리 수능 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짧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그러나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사실 점수가 뭐 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어야 될 모의고사인 것은 맞습니다.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본 학생들 있잖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경각심을 갖고 방심하지 말고 수능 때까지 달려나가시길 바라고 선생님 작년 같은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은 자 6평 자 쉬웠어요. 9평 쉬웠어요. 자 느낌이 올해하고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됩니다. 작년 그렇게 해놓고서 수능 때 싸대기를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과학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작년부터. 자, 6평, 자, 쉽게 낸다. 자, 9평 쉽게 낸다. 그랬더니, 뭐, 취약해야지. 지원 최고야. 조금만이니까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 막 애들이 모였어. 평가원에서. 다 모였니? 자, 수능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비싸게 딱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본 학생들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았지? 수능 시험은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인 거야. 물론 선생님이 드리는 이 말씀은 내가 수능 축제가 아닌데 올해 수능이 뭐 6평, 9평처럼 그냥 쉽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작년 기준에서는 6평, 9평하고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달랐다. 너희들한테 선배들한테 꼭 물어보시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꼭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근데 내가 이런 말을 오랫동안 하기가 조금 뭐한 게 사실 더 얘기하면 잔소리잖아요. 사실은. 그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너희들 부모님이 공부해라. 젊었을 때 공부해야 된다. 나이 들어서는 후회한다. 막 이런 말을 해도 우리가 나이를 들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항상 경험해 보지 못하면 직접적으로 깨닫지는 못하거든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인 거지. 그래도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래도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알았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도 해석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맞았더라도 한 번쯤 출제된 거니까 정리하는 느낌으로 보시도록 하고 틀린 문제는 당연히 더 열심히 보셔야겠죠? 자,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2번이 되었어요. 자, 1번 설명할 가치도 없단 말씀입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지? 봅시다. 자, 학생 A. 자, 네우는 성숙 단계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우의 발달 단계는 뭐가 있었죠? 적은 단계, 그 다음에 성숙 단계, 그 다음에 소멸 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성숙 단계가 거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성숙 단계 때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공존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때 천둥, 번개, 그 다음에 많은 강수량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맞는 선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박은 주로 층운형
충룡구름에서 발생해라고 돼 있는데 우박을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 큰 입자에 어떤 얼음 알갱이가 떨어지는 걸 우박이라고 하는 거잖아.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니? 입자가 큰 알갱이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기류를 이기고서 떨어지려면 이 우박의 크기가 커졌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우박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이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 상승기류가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우리가 우박이 상승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상승기류가 매우 어떨 때? 강할 때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해됐지? 그래서 우박은 주로 충운형 구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상승기류가 강할 때니까 적운형 구름, 정란운 이런 데서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거 틀린 선지. 자, 학생 C. 자, 황사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황사는 주로 여름철에 나타나라고 돼 있는데 황사는 주로 봄철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정리 다 했을 거고요. 특히 이 여름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많아요? 강수량이 많아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요. 황사의 발원지가 원래 건조해야 되잖아. 이 건조한 사막에서부터 얘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와야 되는데 비가 중위도 지역에 많이 오게 되면 이때는 황사 피해가 많아지지 않은 거야, 오히려. 그래서 여름철이 가장 황사가 피해가 적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았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비가 많이 오면 황사 피해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지. 자,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해두신다면 자, 이것은 틀린 선지. 자, 학생 A만 맞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도 사실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개념을 조금 꼼꼼히 정리하지 않은 학생들은 살짝 당황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오늘 강대 재종반 수업을 하면서도 내가 해설 강의를 하긴 했는데 단과 수업은 없었지만 강대 재종반 수업에서도 의외로 이 2번 문제를 질문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도 아마 약간 2번에서 고민을 좀 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모형이래요. 상부 멘틀.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판구조론이라는 게 있었잖아. 이 판구조론에서 주로 얘기하는 멘틀의 대류는 상부 멘틀의 대류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 상부 멘틀에서 특히 연약권 부분, 이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쌤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치?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상부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판구조론의 어떤 특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풀름 구조론이 대두가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우리가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도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 이거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풀름 구조론이 나온 거고 우리가 열점을 우리가 도입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한 가지 더 풀름 구조론이 도입하게 된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판 구조론은 상부 멘틀의 대류로서 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상부 멘틀에서의 어떤 그 운동 이 대류의 운동이라든가 지구 내부의 어떤 운동은 잘 설명이 되지만 이 하부 멘틀에서의 어떤 운동이라든가 상황은 우리가 판 구조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풀름 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멘틀의 어떤 전반부에 걸쳐서 어떤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바로 풀름 구조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링 자체가 2번 선지에서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모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이것도 개념 테크트리나 서브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멘틀 전체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모형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기억선지 가볼게요. 판을 이동시키는 힘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원동력이라고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멘틀의 대류. 그래서 우리가 판을 이동시키는 힘에는 이 멘틀의 대류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섭입대가 발달하면서 섭입대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럼 판의 이동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 뭐 이런 것들 배우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멘틀의 대류로 봐야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대류가 일어나는 거니까. 됐죠? 자, 니은 선지.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이 대륙 지각의 평균 연령보다 적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이 선지를 보고 바로 감 잡아야 돼. 우리가 판 구조를 해서 이쪽 섭입 평경계, 해구가 나타나고요. 지금 보니까 섭입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소멸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해령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판이 소멸되는 곳이란 말이야. 생성, 소멸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생성된 해양 지각이 나이를 점점 먹어서 좀 많이 먹으려고 하면 여기서 소멸하는 거지. 물론 여기서 나이를 조금 많이 먹으려고 하면 소멸한다는 것은 대륙 지각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근데 대륙 지각은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지각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은 평균 연령이. 근데 해양 지각은 여기서 나이가 많은 것들은 여기서 다시 소멸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해양 지각의 나이가 대륙 지각보다 어린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섭입대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야. 자, 됐지? 니은 선지 맞는 거. 디귿. 뜨거운 플룸이 핵과 멘틀의 경계 부근에서 생성되어 상승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 뭐야? 이게 플룸 구조론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상부 멘틀의 대류만을 얘기한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쪽 하부 멘틀의 어떤 상황은 설명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디귿 선지는 틀린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자, 볼게요. 자, A와 B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해수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0m 부근을 보면 이게 해수면이 되겠지? 0m 부근. 이게 해수면인 거야. 그 다음에 이 자료는요. X축에 염분, Y축에 수온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 TS도라고 얘기하고요. TS도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큰 등밀도선이 존재한다. 요 정도는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부분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바로 선지 들어갈게요. 기억, 수온만을 고려할 때 해수면에서 산소 기체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말로 한번 해봅시다. 기체의 용해도는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을 받지. 첫 번째는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크고요. 두 번째는 염분이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크고요. 마지막으로 압력, 수압이 클수록 기체 용해도가 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온만을 고려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건 수온만 가지고 따지려는 얘기구나. 그러면 자, 수온이 어떨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큰 거니까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에 반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라고. 됐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기억선지에서 해수면에서 산소 기체의 용해도니까 수온만 보란 얘기야. 그럼 얘를 수온을 보면 요 정도고 얘는 해수면에서 수온이 요 정도니까 수온이 누가 낮아요? B가 더 낮아. B가 수온이 더 낮으니까 기체 용해도가 더 어때야 돼?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자, 됐지? 자,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수면의 산소 기체 용해도는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B가 A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 틀린 선지. 니은 수온이 14도씨인 해수의 밀도는 A가 B보다 작냐 크냐를 물어봤는데 뭐 어렵게 뭐 있습니까? 14도 그냥 연결해. 수온이 14도. 그럼 수온이 14도라고 했을 때 A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점에 찍히고 B 같은 경우는 여기 지점에 찍히니까 얘보다 얘가 어때요? 밀도가 더 큰 등밀도선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수온이 14도인 해수의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선지. 혼합층의 두께를 물어봤습니다. 자, 혼합층의 두께는 우리가 연습 많이 했잖아요.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수온이 일정한 층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를 봤을 때 여기서 혼합층이라고 하는 것은 수온이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봐봐. B부터 볼게요. B를 보면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X축으로만 움직인다는 얘기는 Y축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50m까지 혼합층이 발달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 0m부터 시작해서 이미 0m보다 깊어지면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혼합층이 잘 발달되지 않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혼합층은 얘들아 B가 더 발달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 A가 B보다 두껍다가 아니라 얇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정답이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4번 가볼게요. 자, 우리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실험 과정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험 결과에서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4번 문제에서 어느 퇴적 구조가 형성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평가원에서 실험 과정 문제가 보통 4번에 많이 실려요. 4번에. 알았지?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은 평가 문제가 4번에서 퇴적 구조를 물어보는 실험 과정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이층이도 나온 적이 있었지.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일단 퇴적 구조란 말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배우는 교과과정상에서 네 가지를 일단 떠올려야 돼. 첫 번째가 뭐가 있어? 사층리. 두 번째 연은. 자, 그 다음에 건열.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미층리. 거미층리가 아니고 미안하다. 점이층리. 알았지? 점이층리. 이렇게 네 가지. 선생님 어저께 생일이라고 좀 약주 좀 하셨어요? 음주가물을 좀 즐겼어. 미안하다 얘들아. 너희들은 시험 보는데 내가 음주가물을 즐겨서 미안한데 나도 생일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하루 정도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좀 봐줘. 알았지? 지금 그럼 그래서 지금 해석하기 늦게 찍는 거예요? 응. 뻔뻔하시네요. 자, 어쨌든 퇴적 구조 이렇게 네 가지 점이층리까지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요건 딱 보니까 얘들아 문제 선지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원통형 유리 접시에 입자 크기가 16분의 1ml 이하인 점토를 고르게 붓는다. 그 다음에 백열전등 아래에 원통형 유리 접시를 넣고 전등빛을 비춘다. 자, 그랬을 때 점토 표면의 모습을 관찰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쩍쩍 갈라졌어. 이거 뭐야? 그래, 건조 기후에서 나타나는 건열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바로 건열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쌤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건열은 점토질, 그치? 점토층에서 잘 나타난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건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 들었을 때 논두렁이 갈라지는 거하고 약간 비슷해. 갯벌에서 입자가 작은 고운 흙이 수분을 갖고 있다가 물이 증발되면서 쩍쩍 갈라지는 이런 느낌이라고. 여러분들 가뭄이 들었을 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자갈 같은 게 막 쩍쩍 갈라지는 적 본 적 있어요? 그런 일 없잖아. 조금 고운 흙들이 쫙쫙 갈라지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이 건열은 입자가 매우 고운 흙, 점토층에서 잘 나타난다라고 내가 말씀드렸던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사층리 또 연은 이런 애들은 얘도 여감에서는 잘 안 돼. 여감층에서 잘 안 나타나. 입자가 조금 작은 편이고 주로 사암층에서 많이 나타나. 근데 이 건열 같은 경우는 더 작아야 돼. 유리한 게 더 작아. 그래서 점토에서 되게 잘 나타나는 거야. 알았지? 그런 느낌이고요. 얘를 위에서 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거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뭐를 본 거야? 평면도를 본 거잖아. 그럼 내가 소셜에 뭐라 그랬지? 층리면을 본 거라 그랬어, 요거는. 그치? 근데 얘 옆에서 봤을 때 요렇게 쐐기 모양처럼 이렇게 발달하는 요 구조가 바로 옆에서 봤을 때니까 여기 바로 층리를 봤을 때가 되는 거야. 이것도 우리 다시 한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알아두란 얘기야. 됐지? 어쨌든 건열이다. 자, 선지 보겠습니다. 건열은 기역에 해당된다. 맞아요. 니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 퇴적물의 표면이 갈라진 모습은 니은에 해당된다. 뭐 당연히 맞는 거고. 디귿 이 퇴적 구조는 주로 여감층에서 관찰된다. 아닙니다. 입자가 작은 고운 흙에서 관찰이 되고 이 실험 과정에서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점토 갖다 실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쉽게 알려주려고 맞추라고 내가 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번 볼게요. 자, 5번 문제 우리 은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허블의 분류 방법은 바로 뭐를 가지고 따지는 거라 그랬지? Y 가시광선에서 봤을 때. 그지? 항상 가시광선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모양, 형태상의 분류를 우리가 허블의 은하 분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지금 보니까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 문제에서 뭐 이미 발문해서 하나는 타원이고 하나는 불규칙이라고 했어요. 그 가가 바로 불규칙이죠? 우리가 쌤이 불규칙이라고 써도 좋지만 우리가 기호도 기억해 두자. IRR 이게 뭐예요? 불규칙 은하.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얘는 타원 은하니까 2형이죠. 2인데 E0부터 E7까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0에서 E7으로 갈수록 더 납작한 형태를 갖게 되고 그래서 납작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편평도라고 한다. 숫자가 커질수록 편평도가 증가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지? 자, 어쨌든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이거 나오면 물어볼 거 뻔하잖아요. 이 가 같은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는 얘들아 성간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죠? 많죠. 성간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특징이 나타나. 그리고 이 성간물질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 이 성간물질이 별을 만드는 재료다. 항상 내가 공부할 때 너희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습관을 가져라. 딱딱 끊어지게끔 머릿속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 해서 아, 성간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 아, 그래. 성간물질은 별을 만드는 재료지? 아, 그러면 별이 많이 탄생하겠네. 그럼 지금도 별이 많이 탄생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푸른색의 젊은 별들이 많겠군.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는 푸른색의 젊은 별이 많죠. 푸른색의 젊은 별이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타원 은하인데요. 얘는 반대로 성간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죠? 성간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때요? 은하에서 적어요. 그럼 무슨 말인데? 별을 만드는 재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별들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지. 현재 별의 생성은 활발하지 않은 거. 우리 많이 나왔던 거잖아. 그래서 얘는 붉은색의 늙은 별이 많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불규칙 은하 맞고요. 나를 구성하는 별들은 푸른 별이 붉은 별보다 많다? 아니죠. 붉은 별이 더 많습니다. 틀렸고. 자,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나이는 가가 나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얘가 푸른 별이 많이 있으니까 나이가 더 어린 거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어렵지 않게 5번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6번 문제는 봤더니 HR 또 문제가 나왔네요. 자, 기역, 니은, 디귿이 지금 찍혀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지? 자, 근데 이제 문제 발문을 봤더니 문제 발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별의 분광형에 따른 흡선의 상대적 세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우리가 가해 자료를 봤을 때 뭐를 먼저 찾으면 되게 좋냐면요. 태양을 1로 잡은 거잖아, 광도를. 그럼 태양은 지금 요 정도의 광도를 가졌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켈빈이 조금 안 되는 정도, 분광형으로는
G2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5800K 정도. 그럼 여기서 5000K가 여기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로 잡아볼게, 대충. 알았지? 한 요 정도쯤에 이렇게 연결을 대충 합니다. 대략적으로. 됐지? 그럼 요 정도 연결했을 때 여기쯤에 지금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찍히는 거야. S가 태양이라고 했을 때. 그럼 아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문제를 보기 전에 기억에서 디귿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주기열 라인에 있다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주기열 라인에 어느 정도 있을 거다. 그럼 광도 계급이 5다. 그런데 이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이쪽에 찍혀 있어. 우측 상단에 찍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5000K보다도 온도가 좀 낮은 정도니까 얘는요 표면 온도가 좀 낮고 광도가 큰 거성 쪽에 찍히는 애들이야. 근데 거성 쪽에 찍히는 애들인데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 얘가 초거성인지 거성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기는 조금은 어렵지만 보통 10의 4제곱, 태양 광도의 10,000배 정도가 되면 일단은 초고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것도 솔텍에서 말씀드렸지만 태양 광도의 10,000배가 된다고 해서 100%다 초고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초고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뭐 10만 배다, 태양 광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무조건 초고성이야, 이렇게 되면. 근데 10,000배는 조금 애매하긴 해. 어쨌든 얘는 거성이나 초고성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약간 이런 느낌까지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선지 볼게요. 기억. 반지름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하고 니은을 물어봤어. 얘는 주기열성이고 얘는 거성 쪽이니까 어쨌든 뭐 초고성일지 거성일지 모르겠지만 거성 쪽이니까 반지름은 자, 미안. 니은하고 디귿을 물어본 거니? 기억 니은 맞구나.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 뭐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가 반지름이 더 작겠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따지는 방법은 기억과 니은은 뭐가 똑같아요? 그렇지. 광도가 똑같아요. 광도가 똑같은데 기억이 니은보다 표현 온도가 어때요? 더 높아요. 그럼 광도식을 써주면 요 광도식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얘네는 광도가 같아. 근데 기억이 니은보다 표현 온도가 높대.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야 돼. 뭐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확실한 풀이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맞는 거. 자, 니은. 광도 계급은 니은과 디귿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광도 계급이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귿. 디귿에서는 H1 흡수선이 CA2 흡수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요 정도는 내가 기억해 두라고 그랬지? H1 흡수선은 여기고요. A0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그랬어. 기억을 해두자. 이런 건 분광형은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A0가 얘들아 10,000K라고 쌤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얘는 색지수가 0, 백색. 알겠지? 중성수소 흡선의 강도가 강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런데 봐봐. 디귿에서라고 그랬잖아. 디귿은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면요. 5000켈빈보다도 낮은 곳이지. 표현온도가. 그지? 근데 선생님이 수업할 때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요것도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알아두면 조금 더 확실하게 답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5000켈빈 정도가 되면 요게 분광형으로 얘기했을 때 K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K0.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K0를 찾으면 이 K0는요. CA2가 가장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분광형이 K0 정도라는 것도 우리가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 물론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것까지는 판단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CA2 요 정도의 표면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도 5000K보다 낮은 거니까 태양보다도 저온인 거야. 태양보다도 저온이니까 아마도 이쪽에 있으니까 CA2 흡선의 강도가 강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좋아요. 좋지만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그럼 얘가 5000K일 때가 여기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 디귿은 5000K보다 낮으니까 이쪽 어딘가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정확히는 못 찍어도. 우리가 막 이걸 막 다 온도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는 것들은 알아두는 게 좋아. 이제 요거 기억해도 K0가 어느 정도? 5000K 정도다. 알았지? G0는 얼마인데요? G0가 보통 6000K이 되는 거야. 6000K. 그래서 태양은 G2기 때문에 6000K이 조금 안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찍힌 얘는 5000보다 낮으니까 이쪽 어딘가에 찍혀야 돼. 이쪽 어딘가에 찍혀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CA2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마 그냥 외우지 않고 직관적으로 푼 애들은 뭐 이렇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춘식이가 수업 시간에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저온의 별일수록 금속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랬어.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CA2는 금속선이니까 얘는 이 정도의 온도면 온도가 낮으니까 CA2가 더 강하게 나타날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지만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하자고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디귿에서는 중성수소 흡선이 CA2 흡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틀린 선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볼게요. 이것도 내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5대 대멸종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잖아. 5대 대멸종 나왔잖아.
자, 바로 써볼게요. 5대 대멸종.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지리실 동안에. 자, 첫 번째 여기 A가 바로 뭡니까? 오르도비스기말 대멸종. 자, 그 다음에 여기 찍혀있진 않지만 여기쯤에 또 대멸종이 있었죠. 지금 보니까 여기 바로 뭐냐면 대본기말 대멸종.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페른기말 대멸종.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여기 중생대 들어와서 트라이아스기말 대멸종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중생대 말기에 백악기말 대멸종이 있다. 이 정도는 공부를 했으면 바로 쓰고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됐지?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아마도 요 페른기말 대멸종이 일어나고, 자, 여기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중생대 쪽, 이쪽 앞쪽은 고생대 쪽이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물론 여기서 이제 백악기말 대멸종이 끝난 다음부터 0.650년 전부터는, 현재로부터 여기는 이제 신생대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서 선지 보겠습니다. 생물과의 멸종 비율은 A가 B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B보다 높냐? 아니, 얘는 여기 찍히고 얘는 여기 찍히니까 얘가 더 높죠. 이거보다 더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지?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한테 꼭 기억해 두라고 한 게 5대 대멸종 중에서 생물과의 멸종 비율이 가장 컸던, 가장 큰 대멸종은 뭐다? 페른기말 대멸종이다. 이것도 우리가 자료가 없더라도 우리가 맞출 수 있게끔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틀린 거. 니은 A와 B 사이에 최초의 양서류가 출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양서류가 출현했냐라고 했는데 지금 A하고 B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양서류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하면 이게 바로 뭔지냐면 대본기입니다. 대본기. 알았지?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쌤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육상식물이 출현한 시기 기까지 기억하라 그랬어. 그치? 실룰 이야기. 육상식물이 출현한 시기는 실룰 이야기.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게 되면서 육상식물이 최초로 등장한 시기가 실룰 이야기야. 그러면 당연히 양서류는 최초의 육상식물보다는 더 뒤늦게 등장을 했겠지. 그래서 대본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사이가 맞습니다. 자, 이 정도는 풀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B와 C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는 시기는 신생대.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중생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디귿 선지는 B와 C 사이면 여기는 여기는 이제 고생대가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중생대까지예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은 C 이후에 생성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틀린 선지 정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지금 기온하고 지금 기압이 나와 있는 그래프고요. 문제 설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온난전선과 무슨 전선? 한랭전선이 모두 이 관측소를 통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발문에 관측소의 북쪽을 통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저기압 중심이. 근데 이런 말이 없더라도 이 관측소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전선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관측소의 북쪽으로 저기압 중심이 통과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저기압 중심의 남쪽에 관측소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해야 돼. 한랭전선이 먼저 통과돼야 돼. 그래,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돼야 돼. 그치?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하게 되면 온난전선이 통과됐을 때 통과 후에 어떻게 돼? 기압은 낮아지고 기온은 높아지지. 헷갈리면 어떡하라고요? 온난전선이 왜 온난전선이야? 통과 후에 기온이 높아지니까 온난전선이야. 한랭전선이 왜 한랭전선이야? 통과 후에 기온이 낮아지니까 한랭전선이야. 그럼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기압은 떨어지고 있는데 기온이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잖아. 대략 여기쯤을 대략 잡으면 여기가 이제 온난전선이 통과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뭐 어렵습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쯤 보게 되면 여기서 기압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기온은 여기서부터 다시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쯤에 한랭전선이 통과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눈치 빠른 학생들은 더 잘 풀었겠지만 사실은 풍향을 보는 게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우리가 온난전선이 통과되기 전에는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다가 그 다음에 온난전선이 통과되면 남서풍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통과되면 서풍, 북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풍향을 봤을 때 여기쯤 어딘가가 온난전선, 여기서 풍향이 또 바뀌니까 여기쯤 어딘가가 한랭전선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이긴 했지. 자, 어쨌간에 요거 가지고 선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이 가장 낮게 관측되었을 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압이 가장 낮게 측정됐을 때는 여기쯤이 되겠지. 여기는 이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 게 맞습니다. 일기기호에서 요게 풍향이잖아요. 남풍 계열. 그죠? 이렇게 본다면 자, 요쯤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맞습니다. A일 때 관측소의 상공에는 온난전선면이 나타난다. 이거 뭐 많이 나왔던 거잖아. A는 지금 보면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통과되기 바로 사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난전선은 통과가 된 거고, 그지? 한랭전선은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야. 그 A 시점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한랭전선이 있고, 여기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무슨 공기? 찬 공기. 여기는 무슨 공기? 따뜻한 공기. 여기는 무슨 공기? 찬 공기.
됐죠? 그랬을 때 요 A는 온난전선이 통과되고 한랭전선이 통과되기 전이니까 대략 여기쯤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상공을 올라갔을 때 전선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전선면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치? 쌤 여기서는요? 만나죠. 온난전선면. 여기서 만나냐? 만나죠. 한랭전선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관측소에서 B와 C 사이에는 주로 저군형 구름이 관측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와 C 사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면은 아마도 지금 북서풍의 바람이 불 때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구름이 있는 운량도 거의 칠해져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는 저군형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을 거고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좋아요. 자, 문제 술술 풀리네요. 그죠? 자, 우리 9번 문제. 자, 9번 문제 가하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마그마의 생성 과정,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골 소재죠. 특히 평가원에서도 좋아하고요. 교육청 보고에서도 좋아하고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 나의 기억은 A, B, C 중 하나의 지역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이라고 돼 있어. 그럼 A, B, C 중 하나가 바로 기억이라고 돼 있는 거지? 나의 기억. 좋아. 그럼 얘들아, 의외로 이런 문제 자꾸 틀린 애들이 존재해. 어떻게 하냐고? 선생님은 현장에서 애들이 자꾸 질문하는 걸 알거든. 내가 질문을 직접 많이 받거든.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가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곡선이잖아. 자, 한번 써볼까요?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곡선. 그래서 여기에 용융되면 무슨 마그마가 나와?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오는 거지. 왜? 멘틀이 부분 용융되면서 나오는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우리가 정리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섭입대가 들어가면서 물이 빠져나와서 멘틀 쪽에다가 물을 공급하게 되면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얘들아,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여기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 그럼 요게 바로 이제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곡선이잖아. 그지? 써볼게요. 물을 포함한 거고, 그 다음에 멘틀의 용곡선이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실수해서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요 기억은 뭔데요? 요 기억은 자 역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얘도 물을 포함한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얘는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곡선이 아니라 자 물을 포함한 화강암질 마그마의 용융곡선이라고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니들은 자꾸 물만 들어가면 자꾸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일단 조금 있다가 더 부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쌤이 뭐를 그릴 거냐면 딱 보니까 뭘 그리고 싶니? 그래, 지온을 그리고 싶지 않니? 그래, 땅의 온도.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땅의 온도가 증가하는데 땅의 온도가 증가하는 비율은 점점점 감소한다라고 쌤이 얘기했었고 여기다가 땅의 온도를 대략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땅의 온도를 그릴 수 있겠네, 그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치?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자, 여기서 요 지점에서 압력이 감소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압력이 감소해서 여기서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 용곡선에 닿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타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해령 하부 A가 되는 거잖아. 됐지? 이게 바로 이제 A와 관계 있는 거잖아. 또 여기에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열점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압력 감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공부했던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물을 포함하지 않았다가 섭입대 근처에서 물이 포함되면서 물을 포함한 용융곡선, 즉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생성되지? 요런 마그마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섭입대 여기 C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요 C 부분은 바로 여기서 요렇게 가면서 자, 다른 색깔로 할까요?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보다 땅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마그마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C였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B는 뭐냐면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섭입대에서 물을 포함해서 용융점이 낮아져서 만들어지고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지각의 하부를 녹이게 돼. 대륙지각의 하부를. 그럼 여기서 용융이 되면서 온도 증가에 의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 증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유문암질 마그마. 이게 바로 비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억은 바로 요거랑 관계 있는 거지. B랑 관계 있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억 나왔으니까 이것도 정리하자. 여기서 둘이 혼합이 돼가지고 섞여서 올라가는 주로 분출하는 마그마는 무슨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이 그림에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찍혀있는 이 B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뭐 온전히 유문암질 마그마만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어.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알았지?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여기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고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안산암질 마그마가 이미 섞여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현무암질 마그마보다 유문암질 마그마 이 B가 있는 지역은 유문암질 마그마 혹은 약간의 안산암질 마그마도 이미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현무암질 마그마보다 안산암질 마그마나 유문암질 마그마는 SiO2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때? 함량의 비율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 요 정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한다고 한 게 이거야. 학생들이 자꾸
얘가 물을 포함했다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물을 포함하기만 하면 얘하고 매치가 될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고 여기서 녹는 것은 멘틀 물질이 용용되는 거잖아. 멘틀 물질이 용용되는 거니까 이 곡선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왜 자꾸 물만 포함하면 다 된다라는 논리를 펼쳐 자꾸. 요게 현무암질 마그마의 용곡선이잖아. 멘틀의 용곡선. 알겠지 무슨 말인지. 됐지? 요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선지 볼게요. A에서는 주로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이 용용되어 마그마가 생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A는 물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압력 감소에 의해서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 용곡선이 당한 거잖아. 그래서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니은 생성되는 마그마의 S알트 함량은 B가 C보다 높다? B가 C보다 높은 거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기역은 C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역은 C가 아니라 이 문제 조건에서 B에서 생성되는 마그마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어쨌든 간에 이 기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B가 해당이 되는 거고 결국 이 중에 하나가 B라고 한다는 얘기는 요거는 어쨌든 간에 화강암질 마그마의 용성이니까 B는 요런 문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화강암질 마그마의 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화강암질이나 유문암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어차피 화강암질이나 유문암질이나 SI 텀은 거의 같다 그랬어. 얘가 지표에서 빠르게 식느냐 지하에서 천천히 식느냐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런데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은 이러한 조건 없이 이 문제에서 여기 영역만 이렇게 동그라미 쳤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영역은 애매한 거야. 유문함질만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게 좀 있다라고 한다면 안산함질도 어느 정도 이 안에 포함될 수는 있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자, 이 정도로 보시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지 10번. 자, 10번 문제. 자, 이것도 뭐 너무 뭐랄까요? 쉽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비교적 그래도 평이했다, 할만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줄 수 있는 쉬운 문제를 그냥 팍팍 줬어요. 아낌없이 줬어요. 왜 아낌없이 줬을까? 아낌없이 줄게. 지약 더 해. 다 모였니? 기싸대. 선생님 저주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않길 바래. 나도 그렇게 않길 바라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경각심을 갖고 방심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결국 수능이 쉬웠건 어려웠건 잘 보는 거야. 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얘들. 알겠지? 좋아요. 자, 일단 가를 볼게요. 자, 여기서 68.3%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암흑 에너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현재 우주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암흑 에너지.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암흑 물질이었죠. 암흑 물질.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통 물질이었죠. 보통 물질. 됐지? 이렇게 일단 써주시고 나는 지금 뭐를 나타낸 거라고 문제에서 돼 있냐면 중력 렌즈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중력 렌즈 현상. 그러면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니? 이 중력 렌즈 현상은 자 은하 단위 렌즈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중력 렌즈 효과라고 얘기한다. 알았지? 그래서 이 중력 렌즈 현상은 원래 우리가 광학적으로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은하의 어떤 밝게 보이는 부분을 봤을 때 뭐 이 정도 밝기면 이 은하의 전체 질량은 한 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은하가 렌즈 효과를 일으켜갖고 굴절을 해야 하는 걸 봤더니 빛을 굴절하는 정도가 우리가 예상한 눈으로 봤을 때의 어떤 질량, 즉 작용해야 될 중력보다 더 빛의 휘어짐이 크더라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 은하를 봤을 때, 비주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질량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눈에 관측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아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참고로 얘들아, 나선 은하의 회전곡선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아냈다라는 것도 두 가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선지 보겠습니다. A는 암흑 에너지이다. 땡. 현재 이후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C의 비율분의 B의 비율. C의 비율분의. 자, C의 비율분의 B의 비율. 자, 얘들아. 문제 니은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은 현재 이유라고 했으니까 현재 이유가 되게 되면 계속 암흑 에너지 밀도는 어떻지? 일정해.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지만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밀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암흑 에너지, 즉 C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 반면에
얘는 그 비율이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얘가 감소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쉽게 나왔지만 우리가 쉽게 나왔지만 항상 공부할 게 있어야 되잖아. 그치? 암흑 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밀도는 일정한 거야. 근데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거야. 자, 이해됐지? 왜? 다른 애들의 밀도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까딱 잘못하면 틀려요. 알았지? 이 문제는 쉬웠지만 니은 선지는 맞는 거. 디귿 나를 이용하여 비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자, 방금 얘기했습니다.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아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됐죠? 자, 1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11번 문제는 지금 보니까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을 나타낸 겁니다. 자, 요 문제도 실수를 해서 틀렸는지 약간 문제의 뉘앙스를 잘못 이해해서 틀렸는지 요것도 질문이 조금 곧잘 들어왔어요. 내가 현장사에 보니까. 자, 뭐에서 들어왔냐면 학생들이 거기 니은 선지 때문에 많이 고민을 좀 했던 애들이 몇몇 있었던 것 같아. 봐봐 일단은 보면은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을 위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래 놓고서 북쪽 방향은 양수고 남쪽 방향은 음수거든. 요게 중요한 거야. 북쪽 방향은 양수, 남쪽 방향은 음수야.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가 수송된대. 에너지는 열이고, 즉 열 에너지는 당연히 열이 많은 곳에서 과잉인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기본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열이 부족한 곳에서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 많이 남는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이잖아. 결국 저위도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고위도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당연하지. 물론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 사실은 뭐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물이 증발한다. 컵 속에 물을 담았을 때 이 물이 증발한다고 했을 때 이거 초등학교 때 나오는지 중학교 때 나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물이 증발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물이 수증기가 돼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돼서 물이 돼서 들어가는 것도 있어 사실은. 그지? 그런데 날아가는 게 증발이 되는 게 응결되는 것보다 월등히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물은 우리가 증발한다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순이동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순이동량. 알았지? 수익까지 줄 다 따진 거 알았지? 선생님 한 달에 얼마 봅니까? 그럴 때는 그냥 물어보면 안 되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인지를 물어볼 건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남기는 이윤이 얼마인지를 물어볼 건지 결정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궁금하지? 자,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갑니다. 알겠지? 그거 수능이 안 나와, 그거는. 알겠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갑니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구나. 북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수송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과잉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가는 거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데 북쪽 방향이면 이건 북방부구나. 왜? 북방부에서는요, 북쪽으로 갈수록 고위도니까요. 근데 여기는 남쪽으로 가고 있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남방부에서는 남쪽으로 갈수록 고위도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수송 방향이 남쪽 방향이니까 여기는 남방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양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북쪽 방향으로 가니까 북방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쪽이 N이 되고 이쪽이 S가 된다. 뭐 이거 아니겠니? 그지? 좋아. 자, 여기까지 하면서 선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 A에서는 대기대순환에 간접순환이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는 대기대순환의 간접순환. 지금 60도하고 30도 요 사이 정도니까. 그제? 요 정도면은 여기가 바로 우리가 무슨 순환? 패렐 순환. 기억나죠? 얘가 간접순환이잖아. 자, 30에서 0도 사이 여기 헤들리 순환, 직접순환. 헤들리. 그 다음에 여기서 60에서 90도 요 사이 극순환, 역시 직접순환. 알았지? 물론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헤들리 순환이라든가 페레 순환, 극순환의 어떤 범위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어쨌든 요 A 정도면 페레 순환의 범위에 들어가고 따라서 얘는 간접 순환에 들어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기억선지는 맞는 거. 니은 B에서는 헤들리 순환에 의해 에너지가 북쪽 방향으로 수송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에서는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북쪽 방향으로 일단 헤들리 순환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애들이 이 생각을 한 거야. 자, 쌤은 어떻게 내가 평상시에 이 문제를 보면서 애매하게 생각한 것들을 그렇게 콕콕 잘 캐치합니까? 점쟁이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가끔 해. 알았지? 너 또 잘난 척 하는 거니? 어제 생일이었으니까 좀 면피 안 되니? 봐주라. 어쨌든 간에. 그럼 사실은 뭐 선생님이 점쟁이가 아니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질문을 받는 것을 솔직히 좋아하진 않아. 야, 질문 받으면 솔직히 나도 귀찮은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나 학생을 위해서라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더 다른 의미는 나를 위해서도 좀 있어.
알았지? 내가 좀 힘들긴 해도 질문을 애들하고 받아주면서 애들한테 만족을 시켜주는 것도 애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그 질문을 내가 자꾸 받아봐야 학생들이 어떤 부분의 포인트를 어려워하는지를 나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야 선생님이 수업대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런 부분도 있는 거야. 강사가 질문을 전혀 받지 않고서 계속 수업만 하게 되면 얘는 이래. 강사는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받아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 자, 이것도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이제 현장에서 했냐면 아마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헤들리 순환이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죠. 그죠? 이게 헤들리 순환이야. 0에서 30도 사이 헤들리 순환.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뭐만 보고서 이것을 풀었냐면 아니 헤들리 순환은 지표 근처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B에서는 헤들리 순환에 의해 에너지가 북쪽으로 수용된다? 아이고 이건 남쪽으로 가는데 무슨 북쪽으로 수용돼? 이렇게 푼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건 거시적인 관점을 모르는 거지. 얘들아 우리가 문제에 항상 출제자가 요구한 의도대로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 얘가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지만 결국 여기서 열이 가열이 된 지점이 상승해서 상승률을 일으키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고유도로 이동해서 여기서 하강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열을 공급해 다시 돌아와 열을 공급해 돌아와 이런 순환을 통해서 결국 저위도의 열을 고위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이런 장점으로 봐야지 어떻게 여기만 일로 가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은 저위도 열을 고위도로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대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류. 알겠지? 자, 그래서 그것은 맞는 선지. 디귿 캘리포니아 해류 볼 필요도 없어. 캘리포니아 해류는 북방부의 아열대 순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캘리포니아 해류야. 근데 거기서 지금 C 해역이라고 있는데 C 해역은 이미 남방부야. 땡. 됐지?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깐 칠판 정리하고요. 선생님 12번부터 이어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